안녕하십니까, 서영창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지는 비도시 지역에 굉장히 많은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황금성 높은 토지를 고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익성도 높고 황금성 높은 토지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도시 지역 토지를 투자하면서 황금성 높은 토지를 고르는 방법,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은 토지 중에서 제일 황금성이 높은, 즉 개발 수요가 많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이 투자하거나 아니면 기왕에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서 전원주택 허가가 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방법,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평가는요, 달리 말하면 이런 거죠. 토지연계 확인서를 통해서 허용 건축물을 보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선은 토지연계 확인서를 통해서 허용 건축물을 보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연계 확인서는 지난 시간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생산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전원주택이 허용된다. 이거는 이제 이용행위죠. 전원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은 또 실제 가면 다르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개발 허가를 받는 것은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은 국토계획법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농지법에 의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토지연계 확인서 이 정도만 검토를 하시고 다음을 보시면 도시지역의 주택은요, 단독주택이지만 그 단독주택이 비도시 지역으로 오게 되면 전원주택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위성지도를 가지고 한번 읽는 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방향이 나오죠. 모든 지도는요, 북쪽이 위쪽입니다. 이게 북쪽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남쪽이죠. 자연스럽게 왼쪽은 서쪽이 되고 오른쪽은 동쪽이 됩니다. 동서남북이 이렇게 표시되고요. 왼쪽에 보면 하천이 흘러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천은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요. 이 하천의 종류에 따라 여러분이 하천을 점용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물이 고여있는 세 군데 저수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저수지입니다. 앞부분이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으면 아, 이게 뚝이구나. 저수지 뚝 내지는 댐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저수지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도 저수지가 있는 게 보이고요. 저수지가 있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양쪽에 산세가 높다. 경사가 가파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죠. 경사가 가파라야 그곳에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은 저수지가 있는 건 주변이 임야가 좀 경사도가 가파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녹지를 보시면 이 녹지에 상당히 밀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집된 곳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어렵지만 반대로 전원주택을 짓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연환경이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하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건 도로입니다. 도로는 2차선 지방도인데요. 가치평가할 때는 이 도로로부터 목적 부지까지 봐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위성지도를 보면 여기에 경지정리된 논들이 보이고 그 건너편에 산 밑에 밭이라는 걸, 전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만 보고도 아, 그게 괜찮다. 전원주택 부지로 괜찮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가치평가 3단계 중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까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황금성과 수익성이 높은 토지를 고르려면 첫 번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수요가 많은 건축물이 허용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 용도 지역에, 여기는 생산관리였습니다. 생산관리 지역은 전원주택이 무조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개발입니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에는 반드시 기반시설이 들어갑니다. 어떤 거냐면 진입로와 상수도, 하수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반시설이 있는지는 공부나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공부라는 것은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장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나 지도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임장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임장활동은 현지를 가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토지를 사면서 현지를 가보지 않고 구입하신다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게 묻지마 투자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춘 토지를 구입하시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다음에 기반시설이 있는지를 현지를 가보셔야 되는데, 기반시설은 진입로,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비포장 현황도로, 이게 진입로였죠. 그 다음에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되는 겁니다. 물을 마시고 쓴 물을, 생활하수를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허가를 해주는 거죠.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는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건축물로 드나들 수 있는 진입로가 있는지,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진입로가 있는지, 그리고 상수도는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리고 하수도는 마구잡이로 버리면 오염이 되니까 하수 처리 시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우리는 배수로라고도 합니다. 배수로를 만들어서 이 기반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허가서에 붙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종류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진입로, 상수도, 하수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진입로는 어땠습니까? 전원주택에는 진입로는 기존의 현황도로를 활용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은 땅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현황도로가 없고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도로를 신설해야 된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또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현황도로를 활용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땅이죠. 경쟁력 있는 땅입니다. 자, 두 번째 상수도는요, 비도시 지역에는 전국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아주 낮습니다. 평균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즉 건축으로 전원주택을 개발할 사람이 소규모 관정을 파서 상수도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수도는 배수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즉 내가 생활하수를 어디로 버릴 거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수도, 버리려고 하는 하수도 시작점에서 물이 있는 곳까지 오염 기준을 일정 기준치,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춰서라도 버릴 수 있는 관을 건축 허가자가, 신청자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사용 승낙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천하고 내 땅하고 사이에 나무 땅이 있더라. 그러면 사용 승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도시적 개발에는 이 배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수로가. 자, 이런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에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그런데 도시군계획조례에 예외가 있고요,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용어죠. 앞으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니까 오늘은 그냥 편히 들어주십시오. 자, 기반시설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 자, 첫 번째 기반시설은 도로라고 그랬습니다. 진입도로. 그런데 이 진입도로는 아까 이 2차선 도로가 이겁니다. 2차선 도로에서부터 이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 부지,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게 대지죠.
여기까지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도 이 도로를 허가 신청자가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다행히 현황도로였고 이 현황도로는 지목이 국어였고 국어가 말라서 자동차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도시 면지역이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상하수도인데 그 이전에 진입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의한 진입로입니다. 진입로를 신설을 만약 해야 된다면 지금 여기는 현황도로입니다. 신설을 해야 된다면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봐야 되는데 좀 어렵죠? 그냥 여러분은 편히 듣기만 하십시오. 개발행위 허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5,000제곱미터 미만을 개발하려면 이게 전원주택을 짓겠다는 부지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였어요 아까? 508제곱미터였습니다. 150평 정도였죠. 그러니까 150평 정도는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5,000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라. 이게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고 이게 법입니다. 이 기준을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땅을 잘못 사신 거죠. 그런데 전원주택은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어떤 거냐? 기존 마을 안길을 이용하거나 농로를 이용하는 게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다면 적용하지 않겠다. 이걸 4m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라는 법이 있는 거죠. 어떤 거? 첫 번째는 농업용, 어업용, 임업용 시설이거나 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일종 근생이거나, 일종 근생은 소매점 같은 겁니다. 이종 근생은 식당 같은 거고요. 자, 부지 면적의 1,000제곱미터 미만, 즉 300평 정도, 300평 미만의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자동차 출입이 가능한 농로에다 연결해서라도 허가를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단독주택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창고라면 적용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고이면 3m 도로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땅이 전원주택 부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창고나 뭐 야영장이나 음식점이나 카페나 뭐 이런 걸로 사용하게 되면 4m 이상의 도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경관이 좋은 전원주택 부지를 확보하면서 경쟁력 있는 그런 토지를 골라야 되는 이유가 이곳에 있는 거죠. 만약에 주변이 자연 경관에서 경쟁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된 토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입로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하수도라고 하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개발 허가가 날 수 있느냐 못 나느냐의 기준은 첫 번째가 진입로, 두 번째가 상하수도입니다. 상하수도. 자, 이건 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서 허가를 대행해 주면서 만든 도면입니다. 설계도면. 여기 보면 현황도로에 대한 표시도 했지만 소규모 관정을 이렇게 파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시장 군수 허가권자에게요. 그 다음에 배수로는 어떻게 만들겠다. 원래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원래는 이런 시설들이 공공처리 시설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공공처리 시설로. 그러나 예외적으로 비도시 지역은 다 국가나 지자체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예외를 두는 겁니다. 자, 도시계획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 2호에 가보면 신청지역에,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신청한다 그 말입니다. 신청지역에 인접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아래 조건으로 건축 목적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제 어려워지죠? 계속 반복해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원주택은 비도시 지역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를
지방상수도에서부터 관로를 여러분이 끌어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공공하수도로부터 하수종말 처리장이라고 옛날에는 말했죠.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내려가는 관로가 있는 데서부터 여러분 건축까지 끌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건축법 기준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여기는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자한테 이런 기준을 다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니까,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외를 둔 겁니다. 어떤 예외입니까?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수질검사를 통과하면 허용해 주겠다. 상수도 없는 곳에, 속이면 관정 파서.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단독 정화조나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허가해 주겠다. 건축허가를. 그리고 진입도로는 건축법 44조에 적합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은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됩니다. 물론 막다른 도로는 규정이 다릅니다만 대지는 건축을 지으려고 하는 땅, 이게 대지라고 합니다.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게 건축법 44조입니다. 그런데 비도시 지역 면적은 예외가 있습니다. 현황상 통행이 가능하면 된다. 그래서 보통 2.5m에서 3m 정도 너비의 공간만 있으면, 자동차 통행 공간이 있으면 비도시 면적은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동차 통행에 한해서입니다. 아니, 전원주택에 한해서입니다. 설치한 도로는 45조의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치평가는 3단계를 보면 우리가 개발 허가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시청에 가서 담당 공무원과 대화를 할 때 말귀는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있다, 허가가 이 정도만 아시고 이런 것은 사실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이나 건축신고는 건축은 건축사한테 가고 개발행위나 농지전용은 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신고라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의 외예입니다. 건축신고냐 허가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 기준에 맞게 제출하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허가입니다. 그러나 토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전용 허가는 개량행위이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축허가의 예외인 더 간단한, 그러니까 건축신고는요 건축사한테 가면 한 150에서 250만 원 정도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될 게 뭐냐면 관리지역에,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그러니까 60평이죠. 3층 미만, 그러니까 2층까지 건축물은 건축신고를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다음에 읍면지역에 2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라든지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라든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이라든지 바닥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의 전개축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로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개발 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비도시 지역에 관심 있게 돌아다녔을 때 낡은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이 등기부도 없고 건축물 대장도 없고 건축허가나 신고한 신청서가 없다면 이건 뭐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비도시 지역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보존등기는요. 보존등기는 등기 의무가 없습니다. 이전 등기만 60일 이내에 등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오래전에 지어진 주택들은 등기부 없는 것도 의외로 많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해서 등기부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 보존 등기는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가 없고 건축물 대장만 있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 등기부는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대장이 2001년도에 이기되면서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또 찾아보면 있어요. 자,
등기부가 없고 건축물 대장도 없는데 건축허가 신청 근거는 그럼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느냐? 면사무소에 가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2006년 5월 9일, 즉 5월 8일까지는요. 비도시 지역은, 비도시 면적이 아닙니다. 비도시 지역에는 사후신고 건축물이라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농지에다가 주택을 지으려면 면사무소 가서요. 농지 전용 신고만 하면 농지 전용 신고서만 면사무소 제출하고 가서 건축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건축을 하고 나서 면사무소 가서 다시 내 건축물 대장에 올려다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린 사람도 있고요. 또 했는데 하고 나서 신고를 하고 나서 측량을 해보니까 이웃경계를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저러한 이유로 건축물 대장도 없고 등기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비도시지역 면지역 또는 비도시지역에 가봤더니 낡은 건축물이 있더라 그러면 기존 건축물의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계획법도 있고 건축법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축을 할 때는요. 기존의 건물을 개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할 때는 굉장히 유리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진입로 기준이 안 맞아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건폐일 용적률 기준에서 안 맞아도 용도지역이 바뀌어가지고 강화됐어도 허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비도시 지역에 가서 낡은 건축물이 있으면 또 등기부가 없고 건축물 대장이 없다고 해서 무서워하시지 말고요. 그게 오히려 돈이 되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유심히 살펴보시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강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오늘은 제가 토지를 가치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낡은 주택이 있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이 팁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전원주택을 가지고 펜션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